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파월이 보낸 파격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에 지금 자동차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분석해 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앞선 외신 스케치에서 말이 조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원 아나운서는 흥분할 때, 신날 때 말이 빨라진다라고 하는데 오늘 과장님의 대담이 좀 기대가 돼서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즐거운 대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황하신 표정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국 증시 흐름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최근에 워낙 나스닥도 계속 이제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뭐 전날에는 특히 애플이 좀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애플워치에 대한 판매 중단 이슈가 시장에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큰 폭은 빠지지는 않았죠. 대략 한 0.87% 일단 빠지긴 했는데 왜냐면은 지금 뭐 애플워치 물론 특허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혈액 산소 측정이 그에 대한 특허를 어떻게 보면은 저 마시모라는 회사 의료 기술 업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제 ITC 위원회에서 조금 이제 향후에 조금 그 중단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소소하게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애플의 매출 비중에서 이제 아이폰이 한 5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제 6월 달까지 2천억 달러 이상에 대한 매출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웨어러블 쪽에 대한 매출 자체가 한 200억 달러로 한 10%밖에 안 됩니다. 물론 10%도 크긴 하지만은 이게 애플워치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에어팟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애플워치 비중 한 4%, 3% 정도이기 때문에 그 좀 시장에서 뭐 조금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지금 시간 내에서도 지금 애플은 좀 플러스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에 대한 영향은 생각보다 오늘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가져오신 아이템 그리고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자동차 수혜주 관련돼서 오늘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연준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강하게 내비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계신가요, 과장님은? 사실 뭐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1월부터 거의 바닥을 다지고 좀 강하게 좀 반등이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요 몇 달 동안은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지만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자체가 북미 전기차 침투율이 적어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물론 지금 북미 쪽에서는 이제 물론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10%가 안 됐습니다. 침투율이 7.8%까지 침투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쉐보레나 이제 포드, 미국에 있는 완소차 업체들도 충분히 이쪽에 대한 실제로 쉐보레가 2위고 그다음에 포드가 3위, 현대차가 4위입니다. 이게 원래 현대차 자체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2위까지 올라오고는 있었지만은 이런 북미 자동차 쪽에 대한 IRA 이 조금 법안에 적용을 받는 미국차 업체들도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현대차가 4위 그리고 기아가 한 9위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둘이 합친 점유율 자체로는 테슬라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2위가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RA 법안 적용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에서 좀 크게 선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으로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그에 대한 매출이 좀 크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IRA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점유율의 갭을 얼마나 줄일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우리가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왔을 때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슈가 이제 있었고 올해는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출하량이 빠르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결국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금리가 2022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동차 쪽은 60개월 때는 할부 금리가 이제 지금 7.8%까지 이제 그 피크를 꼭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신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8%까지 내려왔습니다. 3.9가 깨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갭 차이가 심해지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7.8%에서 금리가 내려온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차를 이제 살 때는 원금을 다 쓰지는 않겠죠. 당연히 대출을 통해 가지고 차를 소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급하지 않다라면 내년에 차를 사야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나 뭐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겠지만은 전기차의 회복 속도가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대출 금리가 줄어들고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한 혜택까지 만약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업황 회복이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내년 지금 이제 지금 연준 금리에서도 지금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63%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매출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중 하나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IRA 혜택을 받고 있었던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 부분 오히려 그렇다면은 현대 기아차에게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게 핸드폰과 비교했을 때 애플 아이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갤럭시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당연히 자동차도 난 테슬라만 탈 거야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저 주변에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가격 갭 차이가 크지만 않다면은 물론 보조금을 못 받는 건 조금 아쉽겠지만은 그 차이가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는 오히려 가격에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린다면은 그에 대한 마진 자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한 축소는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최근에 독일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얘기를 하나둘씩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충분히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상용화가 충분히 전 대중화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요타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1위부터 10위까지 도요타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도요타가 들어온다. 그만큼 완전 경쟁 시장이 좀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 뭐 폭스바겐 아니면은 GM 그리고 포드 그리고 도요타 현대차 그룹까지 이게 완벽하게 이제 부딪히는 시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가격 자체가 다운되는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건은 충전소가 빠르게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그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프리마켓 시장의 동향 흐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리마켓 시장을 보기에 앞서서 어떤 이슈들을 오늘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쿠팡 업체가 이제 어제 인수권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5억 달러, 한 6,500억 달러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주가가 그 쿠팡이 상장하고 IPO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나스닥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만 잘 되고 있는 회사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런 신사업이나 이런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파페치 1위 이제 온라인 명품 업체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에서는 크게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잠깐 설명을 더 드리자면 쿠팡이 세계 최대 명품 의료 플랫폼이라는 파페치를 인수를 했습니다. 파페치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3대 명품인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샤넬을 비롯해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 한 400여 개가 입점해 있는 명품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쿠팡이 왜 굳이 이 시점에서 파페치를 인수를 했을까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쿠팡에서 의류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10손가락 안에 꼽긴 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로켓 프레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식품 쪽이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저도 의류를 사보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게 카테고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물론 아까 파페치 인수를 한다고 했지만 그 파페치에서 예전에 유명한 이제 브랜드 하우스 쪽에 있는 오프 화이트라는 이제 회사도 인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5억 달러에. 그 회사가 이제
오프 화이트 자체가 그분이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예전에 루이비통 이제 디자인 총괄을 하셨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나이키랑 콜라보도 했던 그 신발 하나가 1,000만 원씩 하는 이제 그렇게 만든 유명한 디자이너를 인수했던 이제 회사였고 실제로 그 팥패치가 그 65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지만 지금은 2달러까지 그게 파산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이번에 쿠팡이 이제 그린옥스 캐피탈과 합작 법인을 세운 게 아테나입니다. 아테나를 통해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브릿지 대출을 받아서 5억 달러를 인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당연히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쿠팡이 매력도 저 한국에서만 하는 회사인데 이제는 해외 시장까지 영향을 넓히는 이제 패션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가 내년부터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이제 관련된 이제 팥패치 같은 경우는 워낙 부실 자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물량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다른 관련된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 쪽의 시장에서 영향이 충분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옷을 얼마나 구매를 해봤냐 정말 10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쿠팡은 주로 생활 필수품 영역에 강점을 두고 있죠. 그만큼 이번에는 패션이랑 화장품 쪽에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품은 건데 그렇다면 그동안 쿠팡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미국에 상장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럼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재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제 재도약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초구나 올해 초를 이제 뭐 국제 뭐 우리나라 맨시티나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초청을 한 게 다 쿠팡 플레이입니다. 쿠팡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그만큼 많은 유저를 가져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멤버십 회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시너지를 이제 다른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과 충분히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입지를 크게 다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뭐 대만 쪽이나 이제 해외 쪽에 본격적인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한다. 과연 이 밸류를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는지도 좀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팥패치에 있는 플랫폼 자체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뭐 샤넬이나 입생로랑이나 이 관련된 명품 플랫폼이 다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좀 경기 업황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온라인 명품 업체들 같은 경우가 많이 좀 파산하거나 없어진 케이스가 많긴 합니다. 이번에 살아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런 내년부터 금리가 빠지게 되면은 그만큼 경기가 업황이 살아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타이밍적으로 충분히 좋은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그동안 왜 이렇게 안 가지 좀 답답하셨던 분들을 위해서는 쿠팡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에서 쿠팡 지금 현재 1.55%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국내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사실 오늘 이제 대부분 지금 대형주들 장세가 좀 지난주께서는 이어졌다가 반도체 위주로 움직였었는데 물론 LS 머틀리어즈나 뭐 에코프로 이제 에코 머틀리어즈 같은 이런 최근에 IPO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좀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이 이번 주에 원하는 거는 뭐 대주주 양도세도 있을 거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BOJ 통화정책회의가 사실 오늘 뭐 12시, 11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 시장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시장이 좀 불안 심리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이번에 우에다 가조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꾸준히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항상 돌발 이슈가 있는 거는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는 또 때렸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이 풀렸는데 물론 결국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시장은 사실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이제 실제로 뭐 내년 1월이나 아니면 3월 안에는 충분히 조금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고 실제로 내년에 CPI 자체가 2.0 이상으로 지금 높아질 것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긴축 정책에 대한 이슈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엔화의 변동성 사실 기대를 했었고 저 역시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엔화에 대한 정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의 변동 이슈가 우리나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마이너스 단기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혹시 이 영향이 어떤 섹터에게 수혜가 될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사실 자동차가 제일 이제 경쟁 회사니까 그만큼 도요타가 최근에 좀 부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2015년으로 기억을 했던 게 그 당시 엔저 현상이 굉장히 크게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도요타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엔저 현상은 이제 도요타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었지만은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11월 달에 달러당 150엔을 유지했었던 상황에서 140엔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할 거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동결이 나오면서 거의 144엔까지 이제 올라왔었다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긴 했었지만은 결국 내년 전망 자체가 130엔, 120엔까지 어느 정도 전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현대차나 이제 기아 쪽에 대한 이제 이런 환율 수혜가 조금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도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태국 쪽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7, 80% 점유를 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인데 최근에 60%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향후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아니면 테슬라나 충분히 그쪽 시장의 침투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두고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자동차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서 구체적인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 현대차, 기아 하면은 굉장히 심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화신이나 SL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대한 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90%입니다. 사실 이건 예전에는 단점이었죠. 왜냐면은 너무 현대차가 만약에 점유율이 낮아지게 되면 더 오히려 이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줄어들게 되는데 물론 이 회사들도 북미 쪽에 진출하게 되면서 해외 고객사, GM이나 포드 쪽으로 폭스바겐 쪽으로 고객사 다변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차도 이제 그런 아시아 시장에 이제 중동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 중동 동남아시아 쪽은 이제 현대차 그러면 이런 오늘 부품 회사들은 워낙 이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 대한 매력은 있다. 이미 3분기는 감산에 대한 이슈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 한번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화신이나 SL 같은 종목도 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 안에서는 현대, 기아가 있고요. 그동안 화신과 SL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됐었던 현대, 기아가 수혜주가 오히려 화신, SL이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화신과 SL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국내 장을 쫙 살펴보면요.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개별 장세가 툭툭 튀어나오는 장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 종목이 튀어오냐, 예를 들어서 클리오가 왜 10% 뛰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냥 반발 유입세다 소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장세가 이뤄진 건가요? 사실 뭐 클리어도 그 이제 차트를 보면 그 1년 내내 쭉 올라오는 사실 종목이긴 합니다. 그만큼 또 성장도 계속 해왔었고 뭐 페리페라나 이제 구달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일본의 비중이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가 북미 쪽의 매출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워낙 북미 쪽은 특히 화장품 쪽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동남아시아나 유럽 쪽까지 지금 확대되는 이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보다도 훨씬 더 빠른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대한 밸류를 더 좋게 받고 있다는 측면이라면은 이번 4분기 실적도 충분히 그동안 성장 속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사실 그동안 클리오는 사실 탈중국화된 성공했던 종목이었고 일본 비중이 그 20%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었는데 결국
요게는 하반기 때부터는 북미와 동남아시아 여기다가 유럽까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클리오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닥 업체 중에서는 화장품의 대표적인 주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오늘 굉장히 좀 뜬금없이 10%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생각하면 어떤 이벤트들이 있나 보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굉장히 중요한 뭐 이슈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가 대부분 빅파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그동안 CDMO 사업이나 코로나 치료제에 좀 집중했던 상황에서 한 1년 이상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통 바이오텍, 기존에 이제 원천 기술을 통한 전통 바이오텍들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동안 임상에 대한 과정들이 하나둘씩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최근에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업체들, 특히나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비만 치료제 쪽으로 진출했던 업체들이 생각보다 이번에 많이 갑니다. 뭐 페트론, 인빈티지랩, 그리고 큐라클,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이런 업체들이 좀 JP모건에 좀 많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올해 7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기술 이전의 기대감이 생각보다 많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초에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L 바이오 자체가 산업이 기술 이전이 한 1조 2,500억 정도 좀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번 JP모건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빅파마들이 좀 투자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제약바이오 업체들 그동안 물론 이벤트에 다 소멸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이제 올해 상반기 때부터 계속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시청자분들께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여쭤봐서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되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마지막 여쭤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내일 아마 20일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 관련 처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가 거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코스닥 쪽으로 시장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특히 2차 전지 쪽으로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아까 클리오도 있고 뭐 JIP엔터도 올해 상반기 때는 굉장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급 쏠림이 굉장히 오를 수도 있고 대신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장세로 좀 뒤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50억 나왔네. 이제 신규 좀 매수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신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